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6일 오후 1시입니다. 어제 저녁에 롯데 시네마에서 건국전쟁을 봤습니다. 그 건국전쟁이라는 책을 2018년에 낸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건국전쟁을 보았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시각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 항상 박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제도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나 우리가 홀대를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매도를 했다.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런 감정이 섞인 박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물고 들어가는 게 6.25 때 왜 서울을 버리고 혼자서 달아났느냐 하는 모함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이 포위되기 직전에 탈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탈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아직도 상륙하기 전에 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중공과 소련의 도움을 받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대3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는 한미동맹도 없었습니다. 미군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로 잡혔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포로로 잡혔으면 북한 공산군은 항복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어떤 나라도 한반도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버리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 후위를 기약을 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기간 중에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분이 계십니다. 바로 프란체스카 여사죠.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기간에 일기를 썼습니다. 이게 영문으로 썼는데 번역돼 가지고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기파랑 출판사의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입니다. 6.25와 이승만. 이 두 권의 책,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그리고 원로 기자 이영석 선생께서 쓴 조갑제닷컴에서 나온 건국전쟁, 이 두 권의 책을 영화를 보기 전에 또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읽으면 아마 실감이 갈 겁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이 일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한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8월 14일에 쓴 일기입니다. 8월 14일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입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총공세를 펴고 있었습니다. 다부동에서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이미 공산군이 점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곳은 경주, 대구, 마산, 그리고 부산 교도보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메가더 사령관은 인천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8월 14일 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콜트 장군이 무초 대사 드라임라이트 1등 서기관과 함께 찾아왔다. 그때 부산으로 옮긴 다음입니다. 부산이 임시 수도일 시절입니다. 콜트 장군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메가드 사령관이 자신에게 1000명의 한국 병사들에게 유엔군 휘장이 있는 군복을 입히고 미군과 함께 먹고 잘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콜트 장군은 사흘 이내에 3000명의 한국인 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석했던 신성모 국방장관은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18살 전후의 한국 학도병들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도병들은 약간의 영어를 할 수도 있고 또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는 이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에게 편지로 요청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원래 우리 젊은이들의 게리라 활동과 크고 작은 길이나 산속을 수색하며 적의 침투를 막게 하기 위해 3만 정의 소총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미군 병사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 같은 무기 공급 요청에 동의할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편 사람을 잘 알겠지만은 미군들은 그런 한국인이 두려운 것이다. 아침에 신성모 국방장관이 와서 워커 장군이 자신의 참모들에게 오늘 중으로 포항을 완전 소개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군들의 행동은 여전히 느리기만 했다. 미군들은 원래 어제 포항 일원에 한포 사격 및 공중 포격을 가하여 적을 지치게 한 다음 오후 4시 정각에 공격을 감행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까지는 포항이 재탈환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미군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다. 국방장관은 또 워커 장군이 8군 사령관입니다. 이틀에 걸쳐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것은 적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은 파괴와 살인의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늘이 맑도록 해주시어 미군기들의 출격이 훨씬 용이해졌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계속 전진할 것이다. 대통령 전쟁이 터지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군들에게 한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미군들은 공산 게리라들을 격퇴하는 데는 공중 폭격도 좋지만 한국 지형을 잘 아는 한국 보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이다. 무초 대사는 대구가 적의 공격권에 들어가자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건의했다. 그의 주장은 그곳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최악의 경우 남한 전체가 공산군에 점령된다 해도 망명정부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초 대사가 한참 열을 올려 이야기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젤 권총을 꺼내들었다. 순간 무초는 입이 굳어져 버렸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나도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 살 때 고속 순찰 오토바이를 따돌리고 과속으로 달릴 때 가슴이 떨린 이후 그렇게 놀란 적이 없었다. 대통령은 권총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이 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철을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방으로 나를 쏠 것이요.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모두 총 궐기하여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 라고 단호히 말했다. 대통령이 권총으로 어쩔 것은 아니었지만 긴장한 무초 대사는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돌아갔다. 이날 밤 나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악몽과 환상에 시달렸다. 바로 눈앞에 공산당이 나타나 대통령이 나를 쏘았는데 불발이 되어
우리가 붙잡히거나 치명상을 입지 않아 목숨이 붙어 있는 바람에 그들에게 곤욕을 치르는 환상에 잠이 오질 않았다.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대통령이 나를 쏘았다. 그런데도 죽지는 않고 피만 흘렸다. 나는 피를 흘리며 공산당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소스라쳐 눈을 뜨면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이 전쟁과 죽음의 공포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주 처절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비겁했다고 욕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글과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